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개인적으로 있는 루틴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보호자님들한테 항상 술전 연락을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 멘트로 항상 그러면 이제 반려묘랑 놀 때는 딱 보호자 모드잖아요. 본인이 솔직하게 생각하실 때 좀 진상이신가요? 실제 섬사층에서 뛰어놀아서 큰 낙상 맞아요. 아이들이 골절돼서 오는 경우가 있었고 삼삼치 않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엔동물병원에서 수술로 많은 환자들을 살리시는 외과 과장님 이서윤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엔동물센터에서 이제 외과 진료와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외과 과장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와, 네, 정말 어렵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러면 어떤 진료를 주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외과 진료를 주로 보게 돼가지고 이제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리고 아니면 이제 종양이나 뭐 다른 부분들 일반외과까지 좀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어요. 오늘은 주로 이제 정형외과랑 신경외과에 준해서 많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정형 또는 신경외과라고 하면 보호자 입장에서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보통 어떤 문제를 본다라고 하면 이해가 편할까요? 아무래도 정형외과는 뭐 사람에서처럼 주로 뼈나 관절, 뭐 근육, 힘줄, 인대 같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이제 주로 다루게 되고 신경 같은 경우에는 뭐 뇌나 척수, 말초신경 같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로 오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경내과랑도 조금 다른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신경계 질환 중에서 좀 수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뭐 뇌수두층이나 뇌종양, 척수종양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평소에 잘 걷는데 잘 못 걷는 애들이 진료를 보는 분과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뭐 절뚝거림이나 이제 마비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로 이제 증상을 보여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절뚝거리는 게 단순 정형 아닌 신경 문제 때문에도 절뚝거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경추 디스크나 이런 경우에는 앞다리 파행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도 있고 뒷다리 쪽에서도 뭐 요천추 쪽이나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뒷다리 파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파행, 즉 절뚝거리는 게 단순 관절 문제가 아닌 오히려 뭐 디스크나 아니면 이런 신경계 문제로도 있을 수 있으니 우리 보호자님들이 꼭 신경계 검사를 같이 받는 게 추천이 되겠군요. 네, 아무래도 같이 있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게 단순한 문제인지 아니면 좀 더 복합성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신체 검사로 볼 수가 있겠군요. 사실 안과에서도 그래요. 안과에서도 신경계 검사는 무조건 하게 되죠. 아무리 이제 잘 보고 잘 다닌다 하더라도 이제 눈에 분지되어 있는 신경들에 대한 반사 반응을 하고 넘어가야 감별 진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과든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 조금만 해볼게요. 네, 외과를 선택하시게 계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외과 되게 옛날이긴 한데 그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냥 평소 성격이 좀 계획 세우고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외과 쪽에 관심이 갔었는데 이제 학부 때 실습 돌면서 좀 외과 쪽에서 뭐 디스크 환자가 아예 마비가 된 상태로 왔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좀 잘 걷게 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서 좀 정형신경외과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외과가 크게 이제 정형신경외과, 그리고 일반외과, 그리고 안과, 치과, 그리고 마취통증외과 이렇게 외과가 크게 네 가지 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형신경외과는 사실 요즘 말로 빡세다? 되게 쉽지 않다. 수술 시간이 되게 긴 수술들이 많은데 이렇게 힘든 외과인데도 정형신경외과를 선택하셔서 트레이닝을 받으시고 좀 더 전문적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전공하면서 이제
연구 분야나 이런 것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골재생이나 뭐 신경재생 같은 부분들에도 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좀 뼈나 사실 신경이 좀 흥미로웠어요. 저도 정형신경외과 인턴 때 정형신경외과의 진료본 입원 환자들을 같이 케어하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쉽지 않고 수술 자체도 쉽지 않지만 케어도 쉽지 않고 그런데 얘네들이 걸어 나가는 걸 보니까 할만하다. 삶의 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점에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좀 매력이었던. 멋있습니다, 과장님. 수술을 할 때는 저도 그렇지만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게 사실 수술이잖아요. 특히 뇌수술 들어가시면 이제 작은 현미경을 보고 수술을 집도하셔야 되는데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행위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집중력 이 부분이 성향이랑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막 집중력을 평소에는 이제 막 오래 할 일이 많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환자도 이미 마취돼서 수술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이고 또 이제 보호자님도 어떻게 보면 온전히 저를 믿고 맡겨주신 그 상황에서 책임감이랑 약간 그런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서윤 과장님을 알고 있는데 성향이 매우 잘 맞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집중력 좋으시고 되게 차분하시고 일단 그러면 사실 수술만 해도 되게 하루가 짧을 것 같은데 우리 외과 과장님이라고 하면 그 외과 수술을 전담하는 수의사의 하루가 어떨까요?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오전에 수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후에 수술을 하는 사람들 약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좀 외과 진료를 주로 재진이나 초진 같은 부분들을 좀 보게 되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수술하게 되면은 뭐 술전 면담이나 그리고 수술 그리고 수루 면담 진행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수술 있는 날과 확실히 아예 수술이 없는 날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네, 이제 수술이 막 여러 개 있는 날은 사실 이제 막 진료는 보지 않고 수술만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이 이제 아예 없거나 하면은 사실 이제 이전에 있었던 환자라든지 아니면 지금 입원 중인 환자나 영상 촬영 온 환자 같은 부분도 이제 수술적인 처치가 필요한지 좀 인디케이션에 대해서 뭐 다른 과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랑 좀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회진 시간 같은 경우에 대한 환자에 대한 브리핑이나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회진도 같이 하는 부분이죠. 이게 수술이 연달아 있는데 또 외래 재진 환자들도 봐야 되고 하면 스케줄 내기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과장님들이 나눠가지고 이제 오전에 수술 몰아서 보시는 날엔 오후에 외래 진료 같은 이런 진료 보시고 또 오전에 외래 진료 몰아놓고 오후에 수술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러면 보통 이제 수술 없는 날에도 수술 상담을 위한 진료들도 꽤 많은 편인가요? 네, 지금 아기가 수술이 필요한 상태인지 궁금해서 오시는 보호자님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태나 이런 부분들 제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조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사실 당일날 수술을 결정하시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뭐 상의해보시고 연락 주신다고 하시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수술 상담을 위해서는 최소 어떤 검사까지는 진행을 하나요? 일단은 신체 검사까지는 일단은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이제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지만 뭐 종양이면은 전반적인 림프절 촉진이라든지 이런 전신적인 바이탈이나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되고 뭐 다리 쪽이라면은 이제 정형 검사나 신경계 검사 그리고 방사선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진행하고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소 그 정도는 검사를 해야 이제 수술 상담이 가능한 거고 이제 수술 상담을 통해 추가 검사라든지 아니면 수술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이 수술을 임하기 전 개인적으로 있는 루틴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루틴은 이제 보호자님들한테 항상 술전 연락을 드리는데 제가 마지막 멘트로 항상 수술을 잘 끝내고 꼭 연락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약간 저한테 하는 다짐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 말 들으신 보호자님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보호자님께 안심을 시켜줄 수 있는 멘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루틴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멋있습니다. 저도 조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막 몇 시간 막 이렇게 막 수술을 하면
극도로 긴장감 때문에라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물론 긴장감 때문에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환자의 예후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일희일비하게 되는 게 우리 외과 계열인데 그렇게 받는 스트레스 보통 어떻게 푸세요? 일단은 병원에서보다는 집에 이제 가가지고 좀 고양이랑 쉰다든지 잠을 좀 많이 자는 편. 잠으로 푸시는구나. 잠으로 스트레스를 푸시고 반려묘랑 노는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사실상 이 스트레스 해소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보고 공부를 했을 때에는 업무일 때랑 업무 외적인 시간일 때는 확실히 모드를 다르게 해라. 이것도 이제 하나의 스트레스 관리 중에 하나로 이제 뭐 네, 어디선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을 하면서 저도 조금 웃었지만 쉽지 않죠. 네, 일상에서도 수의사 모드가 켜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집에 가도 남편도 수의사여서 네, 같이 케이스 이제 환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켜져 있을 수밖에 없네요. 계속 입원 환자 상태 체크를 한다든지. 사실 또 수술하는 과들은 입원 환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병원에서 수시로 연락 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 스트레스를 반려묘랑 푼다고 하시는데 이제 반려동물이 네. 있으신가요?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네. 혹시 고양이에 대한 신상 정보 소개 하나만 해주시겠어요? 몇 살이죠? 지금 이제 7살이 됐고 네, 날라라고 하는 벵갈 고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벵갈 너무 귀엽겠다. 네. 그러면 이제 반려묘랑 놀 때는 딱 보호자 모드잖아요. 본인이 솔직하게 생각하실 때 좀 진상이신가요? 예민한 편이에요. 역시 고양이 집사들은 좀 예민할 수밖에 없죠. 네, 예민한 편인데 사실 두 분 다 배우자분도 남편분도 수의사고 과장님도 수의사니까 이제 그 랄라 기준에서는 엄마 아빠가 이제 수의사잖아요. 그러면 직업적인 것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돌보면서. 구토나 막 설사? 갑자기 밥 안 먹거나 하면은 이제 이물 먹은 거는 아닌지 약간 걱정하게 되고 캣타워에서 점프 이렇게 하고 났을 때 좀 다리 절뚝이진 않는지 이렇게 막 보게 된다든지. 그쵸. 확실히 그런 게 신경 쓰이니까. 네. 네. 혹시 절뚝이게 된다면 삐끗한 건 없는지 네, 네. 요즘 그런 부분들 그거를 실제 진료도 하고 수술을 하시게 되다 보니까 혹시 수술적 케이스가 되진 않는지 네, 아기가 네. 뭔가 다친 건 아닌지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게 되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도 보호자가 수의사인데 특히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수의사인데 좀 더 이 동물을 다루면서 돌보면서 주의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고양이들은 높은 곳에서 좀 뛰어내리려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낙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막 아파트에 살거나 하면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이런 창문이나 이런 데로 뛰어내릴까봐 조금 창문을 많이 닫아놓고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기는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설마 고양이들도 높은 걸 알겠지 뛰어내리겠어라고 했는데 실제 3, 4층에서 뛰어내려서 큰 낙상으로 맞아요. 아이들이 골절돼서 그런 경우가 있어. 삼삼치 않게 있는 걸 보고 주의해야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형 쪽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미 주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높은데 베란다 같은 그런 틈 같은 것도 미리 막아두신다든지 네. 아예 창문 자체를 항상 닫는 습관 갖고 계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런 창문 안전장치 같은 것도 이렇게 팔기도 하고 또 이제 이전 집은 인덕션이었는데 인덕션 이런 마개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맞아요. 고양이 패드로도 네, 터치가 눌려서, 맞아요. 인지가 되니까. 커버 씌워서 좀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환자가 이제 소형견인지 뭐 대형견인지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인지 노령인지 그리고 이게 급성인지 아니면 만성인지 참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호자님들은 반응은 보통 어떠세요? 좀 안타까워하시고 좀 슬퍼하시고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 또는 얘는 이제 이런 관리 또는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케이스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